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이번 주 맞수는 여야의 핵심 지도부입니다. 양당 최고위원 두 분 지금 마주 앉아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최고위원,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맞수는 처음이시죠, 오늘이.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양당의 이제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두 분 다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이 경희대학교하고 전남대 총학생회장. 그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병민 최고는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 경험이 정치권 입문에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어떤 점에서요? 제가 우리 의원님 시절과는 새까만 후배이긴 한데요. 제가 총학생회장 했던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대선이 있다고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지지선언하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목소리를 내는가가 꽤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뽑아준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줄 서지 않겠다 과감하게 선언했는데, 그래도 학생의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 내내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권과 인연도 닿고 또 관심을 갖고 연결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송갑석 최고위원님은. 저는 제가 한참 선배네요. 요즘 네. 까마득한 선배 이런 말이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저는 1990년에 학생회장을 예, 예.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대협부장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학생운동 전대협이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을 때죠. 네. 그러니까 묘하게 정세 판단을 하고 이럴 때 뭐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막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권으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젊다면 젊고 또 어리다면 어릴 때 아닌가요? 뭐 네. 23살, 4살 뭐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그런 나이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나이에 그때는 버거웠지만 그런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 결정들이 전국적인 전국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그랬던 것이 아무래도 지금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일종의 리더십 훈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두루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깊이 있으면서 품격 있는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 맞수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자, 한일 정상은 이제 2주 만에 만났고, 한미일 정상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 외교가 굉장히 강화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여당과 야당이 이제 평가를 놓고는 하나는 성공이다, 하나는 실패다, 이런 그 공방이 있었거든요. 먼저 김병민 최고, 예. 뭐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겠죠? 아, 네. 그럼요. 그리고 G7의 이번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일본과의 과거에 있었던 관계들을 되짚어보면 한일 관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돼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고 G7의 히로시마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해서 다자간 외교 속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냈던 성과들이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 정상 간의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이번 G7 정상회담을 지켜보셨던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해외의 유력 정상들과 꽤 두터운 신뢰관계를 다지고 있구나,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수치가 쭉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을 외교로 꼽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성과가 나기는 어려워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빌드업하면서 이른바 성과들을 꾸준히 고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 최고위원님은 이제 반박하시죠? 네. 어쨌든 G7 외교면 다자 외교에서 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꾸준히 이전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중요한 다자 외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단골로 참여하게 될 만큼 대한민국의 뭐 국격이라면 국격, 국력 그런 것들이 그만큼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외교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는 물론 한미일 공조 또 북핵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냉전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가느냐 하는 것이 참 뭐 비평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뭐 쉬울지는 몰라도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외교의 당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쪼개서 박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후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G7이 그동안 중국을 막 몰아붙여오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기류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언급했었던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외교적인 언사로만 치부하기 힘든 것은 그 전과는 미묘한 변화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얼마나 무역 파트너로서도 그렇고 대북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렛대로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미묘한 국제적인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한 중국과의 물밑에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은 그 과제로 남긴 이번 G7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미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죠. 그 경제적인 문제부터 사실은 교역 간의 관계에서 혹시나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위협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었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 대한 상임이사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들이 이른바 국제사회 규범보다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외교적 스탠스가 일단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인할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언제까지 과거에만 발목 잡혔을 수 없다는 일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어느 한 단면만을 갖고 외교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한일 간의 관계, 한미일 간의 관계가 큰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이 이제 미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미묘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특히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침략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 빨리 종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제일 큰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송 최고요. 이걸 한번 제가 이제 항상 걱정스러운 대목이 그런 건데 지금 5월달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한 20여 년 만에 15개월 연속 이번 5월까지 하면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루고 대중국. 있습니다. 네. 수출이 계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거기에 대중국 수출이 떨어진 폭이 크죠. 20몇 프로 나왔으니까. 또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 중에 제1의 품목이죠. 반도체의 동년 대비 또 하락폭도 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제가 좀 미묘한 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디리스킹 위험 억제라고 하는 걸로 미묘하게 국제사회가 G7
회담을 거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같은 경우는 왕이 정치국하고 오스트리아에서 회동을 하거든요. 또 바이든이 미묘하게 해빙기에 발언을 합니다. 미중 상무 통상장관급 회담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연내에 미 국무장관이 방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과는 모르겠지만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한중 외교 차관급 전략 대화 불발됐습니다. 또 한중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 불발됐습니다. 한중일 외교 부국장급 회의 5월 10일 추진했지만 연기됐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중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분명히 한미일 공조를 함께 가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물밑에서는 또 물 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한국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를 앞세우는 한미일 삼각동맹 이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저희 나라로서는 또 저희 나라의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교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김은혜 소설 남한산성, 뭐 영화도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김상헌과 이제 최명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군가는 항복 문서를 써야 되고 네. 또 누군가는 찢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참 실용 외교, 균형 외교 뭐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병민 최고, 그 예. 박진 외교장관도 이제 중국 관계에서 오는 그 리스크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전략적 대화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송갑석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들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균형 외교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고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고 그런 방식의 국제 질서로 통용될 수 없는 시대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외교적 상황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를 조금 되짚어 보면 그 당시에 중국에 참 많은 공을 들였죠. 그리고 외교의 상당 부분은 자유민주 진영 속에서의 역할보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어느 국가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북한은 그러한 약속을 전혀 국제사회에서 지키지 않았고 우리의 선의에 기댄 이 이른바 균형 외교 속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역할과 여기에 대한 선의의 노력들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꽤 많이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미치던 효과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산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부분 하나는 그 당시에 했던 신남방 정책이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로 대중국, 대러시아, 이른바 4강이 기대지 않고 더 많은 외교적 채널들, 경제적으로 이거를 동남아 등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바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철저히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처럼 이른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시대와는 꽤 많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송갑석 최고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최고로부터 신남방 정책 말씀을 들어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서 반드시 꼭 하나만 이야기를 전 정권의 성과를 계승했으면 하는 것이 신남방, 신북방이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친다면 저는 신남방이 더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신남방 국가들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한류도 있고 경제적인 교류도 깊어지고 이러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더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중국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말 남한산성 말씀도 하셨지만 뭐 정치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외교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고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제발 속 시원하게 탁탁탁 말하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 당국도 그렇고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희 나라의 지정학적인 상황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치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원스럽게 뭔 말을 해갈 수 없는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잡함을 숙명처럼 안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서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더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 이제 신남방 정책 이 부분에서 김병민 씨가 꺼내면서 두 분이 도킹을 하셨어요. 상당히 생산적인 대화인데 네. 시청자들은 좀 격렬한 대화도 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난 23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이었습니다. 그 여야가 모두 이제 노무현 정신에 공감을 했고 외쳤어요. 근데 물론 동상이몽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두 분에게 짤막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두 문장 정도만 해주세요. 김병민 최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제 기억에 남고 이런 수사나 레토리 말고요. 기억에 남는 거 세 가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정말 지지층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가 국익을 위해서 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지도자의 리더십. 저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갑석 씨고는요?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예. 화두를 끝까지 그렇죠. 행정수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가 뭐 그 수도 이전은 좌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점들을 저희가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진보 대통령이었죠. 그렇지만 그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진보라고 하는 지고지순하고 또 형식적인 틀과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진보 속에서 실질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내부 혁신과 몸부림을 하셨던 저는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어가 진보 내부, 정당 내부에서도 부딪히는 면이 있었고 또 이해가 잘 못하는 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로 풍운하처럼 사셨던 분이죠. 네. 자, 두 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유산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치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양당 그 대변인들의 그 논평을 보면 또 극과 극이에요. 이게 좀 이제 어떤 정치 현실이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노무현 정신으로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네.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코인 논란에 이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또 노무현 정신이 실천되지 못한 지 오래다. 대통령에게 사유화된 검찰의 야당 사냥 이걸 비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 전 대통령의 여러 어록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록이 원칙 없는 승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네. 이걸 생각하면 돈봉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민주당의 도덕성의 위기가 왔던 건 잘못한 일이 드러났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언론이 문제다.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냐. 두 번째 검찰이 문제다. 과도하게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김남국 의원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한동훈 장관에 지목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한 번 이렇게 좀 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노무현 정신은 현재 민주당을 굉장히 뼈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기석 의원.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라 민주당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로 저도 그날 추모식장에 있었는데 네.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뼈아파야 되지 뭐 더 잘못했다 뭐 더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남겼던 교훈을 계승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뼈아파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대변인이 검찰의 야당 사냥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야당 사냥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검찰공화국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네. 모두에게 의문스러운 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었던 그때의 과정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도 꿰었지만 권력기관의 균형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분투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 휘하에 있는 기관과 갈등을 겪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많이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양당이 공히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정치다운 정치를 복원하는 협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많은 비판을 했지만 과감한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대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 임명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감한 제안을 할 만큼 국가를 위해서 여야가 협치하고 경쟁을 하되 지금과 같은 대결적인 국면이 아닌 이런 면에서는 지금의 여야가 모두 함께 새겨야 될 그분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를 저도 이제 회고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연정, 네. 일종의 연정이죠. 연정이죠. 아까, 그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당내 지지자들한테는 좋은 반응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당시에 얻었죠.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사실 대화는 단절돼 있거든요. 뭔가 이제 거대 야당은 입법권을 이제 휘두르고 있고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그러니까 선순환을 못하고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짤막하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야 간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 그 강이 좀 굉장히 깊고요. 내적 신뢰가 좀 두텁게 쌓여 있으면 그 다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아젠다를 펼쳤지만 내부에 대한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던 측면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 하나를 보면 우리 또 송갑석 의원님께서 이 전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은 역사적 기록들을 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올해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도 특별 열차를 대동해서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가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43주년 기념식을 다 추모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과거에 다양하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권당의 1호 당원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고 함께 가서 그 의미를 끌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5.18을 두고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과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단절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국회가 좀 국민들 보시기에 통 크게 손도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구 의원. 네. 그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요. 그 먼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한덕수 총리 오셨고 네. 김기현 원내대표 오셨고 당 대표. 네, 네. 예,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좋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5.18 기념식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오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대통령 기념사는 저는 제가 원래 말을 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너무도 경악을 해서 그런데 올해 기념사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겠지라고 했는데 당신 기록을 스스로 저는 갱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죠. 그 우리 김병민 최고하고 저하고 손잡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게 이제 양당의 공약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점들이 한 가지라도 정말 딱 실현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도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문제겠지만 일부 특정 최고위원처럼 그런 돌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저희 당 대표가 뭐 먼저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두 분이 다 대통령 선거 때 함께한 공약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것을 양당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저는 뭔가 그렇게 좋죠. 특별열차를 통해서 오고 많이 오시고 뭐 그때마다 광주는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가장 중요한 현재 광주가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를 한번 매듭 지어 보면 저는 민주당이 한 10점 딴다면 국민의힘은 한 90점 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네네. 네. 자, 이제 발상의 전환 우리 국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관련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자취를 감춘 지 좀 꽤나 됐어요. 한 열흘 가량 됐나요?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수습 과정이라든가 국회 회기 중에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래서 김남국 방지법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뭐처럼 이제 여야가 손발이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진 신고라는 게 양심에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성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김영민 씨가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그게 달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기존에 있었던 공직자 재산 신고도 매년 하는데 여기에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 골동품도 신고하고요. 네. 귀금속도 신고하고 그림도 신고하고 별거 다 신고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가상화폐 자산까지도 신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를 피해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등록된 재산보다 수십 배, 수배에 달하는 돈들을 가상화폐로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악한 거죠. 이제 그런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 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제도하고 강제화하는 거니까 만약 여기에서 거짓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도덕적 또 법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고요. 문제는 김남국 의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으로 매듭을 져야 됩니다. 열흘째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김남국 의원과 보좌진들에게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니까 숨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은 자진탈당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우리 당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천시의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서 난리가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진탈당을 했는데 그걸 끝내지 않고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영구 복당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더 나가서 부천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갖고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 강력한 조치를 적어도 부천시의원에 버금갈 정도는 해줘야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도 좀 고백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개입을 하자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송갑석 최고에게 어떻게 거취나 거처를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긴 한데 그 오늘 뭐 여론조사 어제 한 것 보면 그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국회에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 대부분의 평균적인 여론은 이제 그 제명이나 중징계 쪽이 많은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은 경징계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좀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오늘 뭐 늦었지만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네. 결의안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죠. 사실은 주식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코인은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외국 거래 사이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 한두 회는 허위 신고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2회, 3회 쌓이다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출발한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남국 의원 문제는 현재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죠. 그래서 윤리위 뭐 숙려 기간 한 20일, 뭐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한 20일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윤리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외부 기관에서 또 그걸 또 자문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숙려 기간 20일은 뭐 그걸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외부 자문기관에 그것을 물었을 때 최장 60일까지 걸립니다. 저는 그것은 저희 당에서도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걸릴 일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다른 문제를 수사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어쨌든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상임위 활동이나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거래 행위를 했고 이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자문을 하는 분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저는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숙려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 판단이 뭐 말이 최장 60일이지 뭐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훨씬 더 당겨져서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저로서는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 판단이 외부 자문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뭐 대충 예측이 되는데 아마 그 판단을 국회 윤리위가 무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명 가능성을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을 제가 이제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뭐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 건 현재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제명 징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금 세탁 의혹도 제기를 하고 민주당 대선 자금 문제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근데 또 코인 논란 때문에 여론조사 보면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출렁였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코인 관련 논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자금 세탁 문제는 하태경 의원이 거론한 건데 이제 코인이나 게임 관련돼서 워낙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제보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래다 보는 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코인으로 갈아타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코인에 돈을 확 수십억을 집어넣고 이른바 그 돈이 거의 휴지 조각처럼 쭉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걸 은어로 이제 설거지라는 은어를 써가면서 자금 세탁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하태경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본인이 이제 440만 원 인출한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라서 2억이 넘는 돈이 다른 방식으로 예금이 돌아갔던 부분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김남국 의원이 즉각 나서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동훈 장관을 꺼내고 그 다음에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혹들이 소명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있었던 그 돈들이 어디서 자금 추초가 되고 어디로 나갔는가에 대한 의혹들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등 일부 강성 의원들은 드러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대응 방식이 과거 조국 전 장관 때랑 똑같습니다. 검찰의 지금 무리한 수사, 언론의 무리한 의혹 제기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쭉 시간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부터 모든 애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얘기처럼 이제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호 의원. 뭐 저는 그 불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너무 나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그것은 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건 너무 나갔건 하는 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드러나겠죠. 뭐 결국은 밝혀질 네.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것마저도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혹시나 민주당 일각에서 그 명백한 불법으로 드러난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예. 그분은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의 의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공적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 권한을 독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민 일부에서는 뭐 정치단 불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그 많은 월급 받아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최대 9명까지의 이 어떤 스태프들의 보조를 받지 않느냐. 네. 또 후원금 어떤 애는 1억 5천, 어떤 애는 3억까지 거둬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네. 결국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고요. 뭐 불법적인 여부 문제하고 관련 없이 할 말 없는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100번 단호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광우병 그 파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그 손실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의 오염 원전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이제 뜨거운 그 감자인데 자, 식잘단 활동이 사실 이제 오늘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기술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여당은 이제 너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고 또 민주당은 이거 시찰단 가가지고 들러리 서는 거고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해주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서로 또 의견이 충돌할 텐데 네. 먼저 김병민 최고부터.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오염수를 마구잡이로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인근 국가들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국가가 이 문제를 갖고 목소리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날 이제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좀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조금 더 대한민국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봐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커졌고 예. 여기에 대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시찰단이 이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100% 완벽한 결과물들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IAEA가 보고 왔던 것만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오기 전부터 이른바 뭐 들러리를 쓰는 거냐, 일본 편에서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면제부를 주는 거냐, 예.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좀 결과들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공론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치고요. 이 문제를 쭉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런 오염수를 네. 해양에 방류하는 네,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네. 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참 솔직히 속으로 일본한테 좀 괘씸한 게 그러면 주변국과의 이러한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냥 완전히 일본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는데 하고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로 불신을 이야기하고 또 주변 국가와의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일이라면 과연 이것의 해결 방법이 바다로 방류하는 것 이외에 없는 것인가. 물론 국내적인 여론의 문제도 있을 거고 더 많은 비용이 들 거고 이런 면들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이런 극심한 마찰까지를 피할 수 있는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 처리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일본한테 아쉬운 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검증단에 간 분들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사실은 그 디테일을 잘 채워가야 되는 문제인데 저도 어떤 인상을 받냐면 그걸 검증하러 가는 분들인지 오히려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걸로 간 분들인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검증단도 좀 깜깜이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검증단의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본에 의존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가장 인접한 국가고 그 해류의 흐름상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민감한 국민들이잖아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근데 어쩝니까? 우리가 그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보고 무겁게 보고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삼중수소 문제와 관련된 건데 원전 오염수가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건가 실체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국힘에서 사실은 국회 토론회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생수처럼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청래 민주당 그 과방위원장이 야,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되면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돈을 들여서 방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오염수를 그렇다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물이 아무리 정화해서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식수로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질문이 어이없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좀 야기시켰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네. 이른바 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네.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네, 네. 있는 부분일 텐데 가끔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른바 제목이 뽑혀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발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른바 해안가 중심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거냐, 정말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검증되는 거냐, 정부가 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의 괴담성 수준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과거의 사드 괴담, 광우병으로 인한 미친 소 너나 먹어 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국론 분열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제사회가 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대한민국만 끝까지 안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방류 문제는 그때부터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준을 맞춰가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역할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 네, 이제 그 점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예. 불러서 그렇게 한 거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학적인 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렀다면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결과적으로 네. 그런 단어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네, 송치고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 야당이 입 다물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네. 가정을 해도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주제죠. 좀 찝찝한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결국은 표를 국민의힘을 찍을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과학의 탈을 쓰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또 꼭 무슨 유튜버 보는 듯한, 국민들은 어떤 유튜버 보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옥스퍼드대 그런 분들이 네. 또 그런 일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을 정치권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이런 문제.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대일본 관계를 뭔가 풀기 위한 그 전에 여러 작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 문제랄지 뭘 할지, 네. 또 뭐 독도 문제랄지 뭘 할지,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계속 물러서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과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 또 생명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근데 일본의 태도도 이런 건가. 저는 참 그런 점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그걸 검증하러 갔는데 한다는 말이 일본 수산물의 수출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저런 언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의 한일 외교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한 국민들한테 주는 의구심의 문제와 또 결부되어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 사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보면 그 손실이 큰 거잖아요. 그 갈등, 격렬한 갈등.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고 이제 국회의 역할인데, 보면 이 정치권이 너무 어떤 지지층만을 생각해서 어떤 그런 그 정치 공세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 시찰단도 그냥 들러리로 가는 거 아니냐, 수순 방류를 합당화해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2년 전이죠. 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과거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원자력 기구의 이제 전문가도 파견을 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염수 문제는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여야가 다시 또 날선 공방을 벌여요. 이런 건 두 분이 지금 오늘 굉장히 상식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최근에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진 순간, 부끄러울 때가 많죠. 사실은 특히 요즘 저희 민주당은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지금 여야가 내년도 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론화위원회에 500명이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놀랍게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 뒤에는 확 줄었거든요. 예. 이게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이해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있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면이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민 총 1분만 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잘했던 얘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과거 집권 초기 때 신고리 연전 5억 국이 건설 중단 공약했다가 이 공사 중단하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공론화위원회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점점 주민의료이 바뀌고 결국 공사 재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좋았던 소통의 일들을 초창기 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갈등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이 공론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양극단적인 상태로서 지금 대치 국면이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이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들 이곳저곳에서 좀 많이 나타내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이 생산적 토론을 해주셨는데 정치의 역할,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생산적인 토론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